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원내대표가 없으셔서 네. 아주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원내대표가 없어서? 또 돌아온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대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다리면서 이제 뭐 초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끼리 이렇게 하자, 재선 의원들은 재선 의원들끼리 만나서 뭐 목소리 내고 있고요. 네. 좀 아무래도 이번 주 말이 되면은 이번 주에는 옵니까? 네, 25일에 온다고 사실상 말을 했고요. 네, 기자들을 전화도 받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전화도 받고 있고, 또 오늘 4시 45분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 속초 고성에 있는 무슨 절이에요? 화암사? 혹시 가보셨나요? 화암사요? 예. 굉장히 좋은 절이라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법주사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라도에 있는 절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왜 절을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유람하는 거죠? 의도가 있나요?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네. 지지층을 싹 만나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아니, 절에 가서 집거하는 거지 절에 가서 누구를 만나. 사실 그 불교계에서 주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막강합니다. 네. 신임도 두텁고요. 사실 오랫동안 이 불자로서 종교계하고 이렇게 교감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정치권이 어렵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어디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 생각에 어디 들어가서 한 곳에 이렇게 집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전국을 돌고 있는데 무슨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 주 원내대표가 지나간 길을 이렇게 따라서 지도를 그려보면은 네. 왼쪽 그 대전부터 강원도까지 지금 그 삼면을 충청도? 이렇게 다 전라도? 훑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네. 강원도까지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로 올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강원도에서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안 받겠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정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안 받을 수 18대 0 되겠어요? 11대 7로 되겠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통합당은 굉장히 강경하게 너희 다 가지고 너희가 다 책임져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8대 0으로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게 통합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아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속내. 속내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요? 초선 의원들은 다 가져라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중진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정치가 일단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서 다 이러면서 그렇겠죠. 하나씩 받는 거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래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라고 세게 좀 질렀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회의장이랑 면담을 한 뒤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3차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보겠다라고 하고서 고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고 또 여당에서 쫓아가고 손잡고 같이 올라오고 이게 그림이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예상됐던 수순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이거 보고 이 식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개원하기로 한 지 4주 됐는데 4주 동안 일 안 하고 뭐 하나.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압박이 굉장히 좀 커요, 이번에.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177석을 준 것 자체가 일하라고 준 것이다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목소리도 되게 강경해서요. 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좀 국회가 확실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인물은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네, 오늘 굉장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네. 그래서 백종원 씨를 영입한답니까? 근데 영입은 불발됐습니다. 불발대단요? 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초선 의원들이랑 밥 먹으면서 네. 우리 대선 주자 없지 않느냐, 백종원 어떠냐고. 백종원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백종원은 민주당에서도 뭐 영입 제안이 있었었고 안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해서 백종원이 과연 정치권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데 올 것이냐로 좀 뜨거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건가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백종원만큼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한 명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약간 뼈아픈 성찰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니 뼈아픈 성찰. 그 농담으로 던졌는데 언론이 과대 포장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저런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까? 저런 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사실 근데 백 대표가 안 온다고 한 마당에 어떻게 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백종원 대표는 오늘 꿈도 꿔본 적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사실 총선 때나 선거 때 여러 번 그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백종원 씨는 계속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정치하고 그 선을 긋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백종원 영입설 나오자마자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름 계속 나옵니다. 그 댓글 몇 개 보겠습니다. 대권 후보로 류현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류현진 어떠냐? 요새 직구도 좋고 커브도 좋더라 이렇게 하고 당 이름 골목 식당으로 바꾸지 그러냐 이런 얘기도 괜찮은 있고요. 것 같은데. 유재석 나오고 이효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도. 이걸 어찌 봐야 되는지 댓글을 보고 정치가 골목 장사인가 이런 사람들 많았고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니들 때문에 개콘 망했다. 시사 개그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리얼 예능,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을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백종원은 끝났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백종원 이슈를 갖고 통합당에서 정말로 백종원만큼의 뭐 인지도와 호감도를 가진 사람을 찾기에 나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의 지지율이 1%가 채 안 되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급. 그렇죠. 사람의 지지도를 봤을 때.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20%대에 한 분 계시고 이낙연 의원 계시고 이재명 지사 계시고 10%대. 예, 하다 보니까 정말 1% 10명을 갖다 놔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도를 무기로 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 부분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또 다음 주에 연달아서 좀 강의를 하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데요. 또 한창 이슈였던 기본소득 관련 문제 그리고 뭐 보수 진영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상의 뭐 대권 주자로서의 선언에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말도 거칠어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원희룡 지사는 근데 오늘 또 만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자기는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포장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용병이라고 좀 반대 의견을 포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좀 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기 당내에서. 이거는 당 바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대권 생각이 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 예, 맞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제가 또 이 음지에서는 취재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들 이렇게 쭉 돌려봤더니 김종인 대권설을 김종인 주변에서 계속 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종인이 대권 주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당내의 의견도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때 40대 경제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40년생의 경제통이시거든요. 본인이 살짝 말을 바꾸면 본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본인이 40 경제통 이렇게 얘기했지. 40년생. 예, 4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타공이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근데 또 없어요. 통합당의 그 캐릭터가 진짜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경제통이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서시지 않을까. 40대 경제통이 아니라 40년대 경제통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또 참 일리가 있네요. 네, 일단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그 국정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 회고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좀 재밌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존 볼턴 회고록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요? 어떻게요? 예. 일단은 이 존 볼턴이 낸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백악관 회고록 책에 예?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여러 주장이 있죠. 여러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 했던 윤건영 의원이 뭐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라고 어제 비판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어받아서 통합당 김기현 의원 4선 의원이 볼턴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는 우리가 꼭 대통령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소상히 들어야겠다. 아니 그런데 예. 볼턴 국정조사요? 볼턴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볼턴이 와주면 제일 최고로 좋은 그림이 될 텐데 네. 사실상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좀 묻겠다는 얘기인 걸로 들려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 같이 이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SNS에다가 워싱턴에 찾아가서 질의하자는 거냐. 김남국 의원이 여기 반박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수준은 아닐 텐데 지금 이 그런가요? 얘기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네요. 네, 뭐 국회 상임위도 안 들어오면서 국정조사가 웬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좀 그렇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볼턴 회고록 보면서 네. 야 남북 관계 진짜 쉽지 않구나. 남북 화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 악당 같은 볼턴이 있고 돈만 밝히는 돈돈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이 미국의 태클 사이에서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평가가 다수죠. 미래통합당도 그렇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사실 그 하나의 구절 가지고 이제 여러 개 한반도 관련된 내용이 그 한글로 번역하는 걸 봤더니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로 정리된 걸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좀 예. 공격하기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만 이제 쏙쏙 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북 정책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좀 꼬치꼬치 캐물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뭐 볼턴이라는 그 내파에 좀 네,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분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 여의도 정치까지 휘둘리는 게 맞느냐라는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383님이 볼튼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지 믿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볼턴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많은 이슈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평학님, 주진우 김남국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원인데 이거 법사위원회에서 얘기할 거죠. 네, 무시 안 할게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김남국을 제가 무시할 수 있나요? 의원인데요. 의원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여권에서 네. 윤석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마자 통합당에서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있다. 쫓아내려고 한다. 거취를 물어라. 아니면 쫓아내라. 이 얘기는 통합당에서 세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대권 주자 없다라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데 그 통합당에서 대권 주자 없으니 윤석열 불러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되게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요. 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 뭐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사건이 팡 터진 거죠. 그렇죠. 좀 갈등이 있었나 보지요? 예. 그러자 이제 뭐 서른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뭐 윤석열 나 같으면은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네. 이게 여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스물스물 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서른 의원이 그 중진 의원인 건 맞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서른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할 텐데 그 개인적인 의견을 예.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 미래통합당이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통합당은 뭐 윤석열 찍어내기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냐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공세를 펴면서
뭐 당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하고 대변인도 얘기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죠?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뭐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라고 대통령 말했고요.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조혜진 통합당 의원도 또 얘기했어요. 3선이신데요.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 뭐 윤 총장이 지시를 받아서 옷을 벗게 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항명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하시는 통합당 대변인도 얘기하셨죠? 대변인은 뭐 특정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려된다라고 말했고 여기에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좀 그 안철수 대표가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요. 윤 총장 탄압 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국회에서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총장을 탄압하지 마시라 이런 결의안을 좀 제출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아무튼 야권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이 프레임 갖고 윤석열을 찍어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좀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고 찍어내게 될 때까지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좀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그 윤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을 빚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부각시켜서 통합당에서는 좀 공격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주자로서 윤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보수 신문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마구 흔듭니다. 흔들고 있어요. 아마 문재인 정부의 비판의 동력을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삼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굉장히 중요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아무튼 믿을 게 윤석열 총장이 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인 신망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동력을 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사실을 주장하는 거는 통합당이다. 네. 김민아 기자님의 기사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46명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3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어선이 접안 중인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의 냉동수산물 하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에 사찰에 집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통일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코로나 시대 5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2차 유행 중인데요. 이번 주 또 한 번의 중대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해서 엄중하게 코로나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장기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폭발적인 증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현재 상황 보고 있습니까?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언제나 어려운 일이고요. 네. 다만 지금 수도권의 어떤 유행 상황은 이미 3월, 4월에 그 피크를 좀 넘어선 것이 그 정도는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대전 지역을 거쳐서 전국적으로도 좀 연결고리들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더불어서 해외 입국자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입국자를 통한 확진 숫자도 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죠. 네. 네. 원장님, 네. 여름철에는 조금 더우니까 네, 조금 감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철에 우리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네. 이 바이러스의 어떤 미생물학적 특성도 온도와 습도에 아주 활성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들이 계속 좀 지난 봄부터 보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무렵에도 이미 다른 열대 지역, 아열대 지역의 국가들도 이제 유행들이 있었죠. 중동 지역, 이란 같은 중동 지역도 그렇고, 브라질도 유행이 계속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온에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6월달 들어서 한국도 굉장히 고온 현상들 때문에 생활이 어렵잖아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월달 기온은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어떤 기온이라고도 했는데, 네. 우리 정부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폭염 정책 같은 부분들이 대체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역 정책과 상반됩니다. 취약한 계층들을,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분들을 경로당 같은 공간에 모이게 하고, 좁은 공간에 여럿이 모이게 하고, 또 그것을 환기를 안 하면서 에어컨을 트는 게 대표적인 폭염 정책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확산과는 좀 상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낼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로 네. 확진됐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외국인 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안성의 우리은행 연수원이 제공한 생활치료센터, 국제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아닌데요. 네. 여기에 50객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 담당자와 또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미 오늘 그 50객실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인접한 지자체가 저희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기도 긴급택자사연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며칠 동안 경기도의 병원들이 좀 도와주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 입국자의 어떤 양성률이, 확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정책적인 어떤 변화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일단 그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 무증상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그 병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생활치료를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저 국민으로서 이 병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폭발할 수도 있구나, 정부가 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뉴스 단신을 보자면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우리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혹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시는 어떤 반면의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이 코비드-19 확진자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100명 정도를 누적 확진의 경험이 있고요. 서울도 비슷한 숫자를 경험했는데, 이제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들 혹은 역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 지성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12,5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사이에 30살 이하에는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잘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 안전함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한 효과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설계된다면 이런 정책들이 닥쳐서 임기응변적으로 시행할 때는 오류들이 나고 또 그것들을 손봐야 되는 어떤 곤란한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리미리 계획하고 설계된다면 훨씬 더 효율을 올리는 좋은 방법들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확진자 관리를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경기도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어떤 그런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퇴원 기준 혹은 경례제 기준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우리 코비드-19 확진자들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격리를 해제하는 기준들을 좀 수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예. 지금은 PCR 검사를 연속 2번, 24시간 간격, 연속 이게 음성이 나와야 되는 아주 엄격한 검사 기반의 어떤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많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이 바뀌어서 미국 CDC도 증상 기반의 정책들을 주로 우선 권하거나 동시에 권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증상 기반 전략으로 격리제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병상을 2배 이상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경기도의 737명 자료를 저희가 기억할 때 평균 격리 기간이 26일입니다. 이 26일이 정말 몸이 아파서 26일이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증상은 뭐 3일, 4일, 뭐 길면 뭐 일주일이 있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PCR 음전이 안 돼서 그냥 식사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아,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가정으로 적시에 돌려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더욱 많은 병상을 새로 병원 짓거나 혹은 병원에 소선 명령 내리지 않고도 더 많은 병상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니까 꼭 절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61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는데도 국민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환자 본인의 피해가 제일 크고 본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걱정하는 의견 주셨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다. 집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주말에 이제 자가치료 혹은 자가격리라는 이제 용어까지 좀 사용을 했는데 사실 없었던 일은 아니고 대구에서는 이미 서지가 일어났을 때, 폭풍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격리제를 맞기도 했었죠. 그리고 네, 많은 외국 국가들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자택 치료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 병원체를 컨트롤해내는 게 마치 어떤 특정한 아주 더 차가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야지만 유리벽으로 내부가 통하지 않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지혜를 잘 모으면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개인 보호장구를 적절히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다 저비용으로 고효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그 방역 당국에서 대책으로 관리가 되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얼마 전에 그 제주도 한 시설에서 격리돼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방역도 중요한데 이 심리적 측면의 지원, 치료 이것도 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확진자의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와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든지 등등. 근데 좀 빈 공간이 이렇게 격리자, 자가격리자, 노출자, 이미 격리가 끝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서비스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대체로 지자체의 어떤 역량이 좀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심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결국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 혹은 보건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보건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주무관들이 얼마나 5달 동안 많이 바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K-방역 속에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 많은 사람을 격리하고 많은 검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저율을 감수하고 이런 전략을 써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도 소진되고 이제 비용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생각을 달리해서 장기전이라면 효과만 생각하지 않고 효율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효율이 낮은 일들은 조금씩 줄이고 지금 이렇게 발견된 빈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메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변에서는 어떻게 응원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도 그 입장이 아직 돼보지 않아서 다 실감할 수 없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또 불안해진다고 하거든요. 즉 자기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중환자가 될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걱정들이 내가 누구한테도 피해를 끼쳤지 않았을까, 잠복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가 이런 확진자들은 그 확진자들 중에 본인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런 그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어제까지는 자기가 감염될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나친 어떤 우리의 관심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조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똑같이 안부를 묻고 평상시에 똑같이 오해를 나누는 그런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336님이 주진우 라이브 인기 좋네요. 이 시간 버스 타면 기사님들 항상 주진우 라이브 듣고 계시네요. 제가 인기가 좋다니 감사한데요.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한테 인기가 밀리는 거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해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오산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기흥 동탄에서 죽전 사이와 판교 분기점 부근, 다시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하번천 터널 부근에서는 벌써 3시간 가까이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 분기점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조암부터 송산마도까지 1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퇴계로 광희동 사거리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퇴계로 4가 부근 상가 건물에서는 화재가 나면서 현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계로가 5가에서 4가 방면 2차로와 3차로가 통제되면서 부근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요즘 정치 이건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정치가 낭만이 있었어. 잃어버린 정치의 낭만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라떼 한잔 할까요? 박지원의 정치 라떼. 정치 10단 박사부, 우리 박사부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오차에서 왔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예, 오는데 네. 아마 과속으로 우리 국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정치자분들한테, 네. 아무튼 좋은 일을 하시면서 오셨으니까. 네.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지금 손사래를 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박사부님은 이렇게 제안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전 또 아니고. 아유, 또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를 높이려면은 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건 아니고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성공 못하니까 나는 안 한다, 독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미래를 봐야지 자기의 미래를 지금부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식사하시면서 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 했죠. 많이 하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시작하시면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오후 충분하니까 다 얘기합시다. 그런데 첫째 제가 느낀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상황 관리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상황 관리를 통해서 결국 남북미 대화로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해서 상황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안심해도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단 힘을 합해서 특히 야당 좀 힘을 합해주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박사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물어보고 싶은 걸 제가 모아놨는데 마이크 타이슨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슨 재밌죠. 네, 재밌죠. 이명박 대통령 대법원 판결 빨리 나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고요. 아니 저하고 파트너해서 KBS 더 라이브 출연하는 이재호 전 장관이 있잖아요. 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무죄래요. 무죄여서? 네, 그래서 그건 좋다. 그러면은 다수는 내가 이미 선언했으니까 박지원 것이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럼 다스를 받아오시려고? 그래서 제가 받아야죠. 아유, 좋은 생각이시네요. 주인 없는데 받다가 좋은 곳에 써야죠. 좋은 생각입니다. 어제 간밤에 어떤 단체인지 자유북한 운동연합이래요. 거기서 대북전단을 살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참 경찰들이 수고 많았는데 오늘 약 70km 떨어진 홍천 야산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니까요. 여기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또 경찰, 경기도에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전단을 뿌리다가 풍선에 북에서 이게 조준 사격할까봐 사격할 거. 그렇죠. 우리도 사격해야 되고. 그것은요. 지금 실정법도 그러지만 자꾸 우리 언론들이 간과하는데 2016년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안전, 재산, 생명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가 먼저 위반을 했어요.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북한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도 국회에서 빨리 강화된 법이 만들어야 되지만은 대법원 최종 판결과 현재의 법안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북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참 바보 같은 소리다. 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언론에 오세훈 전 시장을 바보라고 했다고 났는데 바보 같은 그 핵무장 하자는 게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 여기서 우선 사과드리고요. 그렇게 어떻게 됐든. 사과는까지. 아니 본인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핵무장을 하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한미 방위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략적으로도 중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북한의 핵을 제일 염려하는 미국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일본, 대만 다 만들면은 동북아가 핵창고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우리 그러한 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결은 절대 그 해답이 될 수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데서는 싸우자. 힘에는 힘, 이에는 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약하다. 예. 그러면 저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럼 고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자세로 나왔나요? 그때는 왜 안 싸워요? 그렇죠. 조직이 들고 일어나야지. 그렇죠. 저는요 솔직히 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될 때 야, 이 우국지사들이 총 들고 개성으로 뛰어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 아무도 안 해도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6192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북한이 저렇게 철부지같이 칭얼대는데도 항상 참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어느 지경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죠. 참아야죠. 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자인 형님이 동생을 안 도와주면은 가난한 동생이 소주 마시고 와서 나 돈 좀 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은 누가 창피해요? 형이 창피하죠. 형이 창피하죠. 가족 창피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몰인정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늘 포용하고 나가면서 함께 가려. 그리고 사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평화를 지키다 보면은 30년 정도 가면 통일될까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0년은 갑니다. 그때 만약 이 6.15 정신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이 없었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통일이 10년 남았고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하더라도 30년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10년간 퇴보시켜놓고 아니 뭐 왜 저자세냐 고자세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고자세니까 북한이 저자세였네요. 그렇지 않죠. 이런 건 아니죠. 네. 청취자께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이 칭얼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한다는 게 삐라를 뿌리거나 아니면 그 대북 확성기를 한다는 걸 보면 아직 군사 행동이나 크게 사고를 치거나 무력으로 이렇게 행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삐라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네.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안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안 했는데 우리가 했잖아요. 네. 마치 그 지난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3국의 정상들은 비핵화에 합의를 했대요. 예.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못하더라. 네. 탑다운이 아니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구체적 입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볼턴이 딱 증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2000년 6.15 특사 때도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고 지금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정권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겠다. 예. 두 번째도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네. 미국이 중국, 베트남, 큐바처럼 북한을 대해주면은 금방 더 개방되고 오히려 친미국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말이죠. 네. 저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모질 소리죠.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잘 될 걸로 알고 다 그렇게 봤잖아요. 예. 그런데 하노이 노딜.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느꼈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경제협력 다 해준다고 했잖냐. 예. 철도 걸고.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에 안 되면은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섭섭해서 지금 칭얼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경제. 우리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3개월 만에 국민 재난기금을 전부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을 통해서 기업 서민들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북한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간 배급을 못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삐라를 1달러짜리에다 코로나 균돈에서 보낸다 등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모진 욕을 하니까 이게 반화가 됐는데 네. 그래도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잘하신 일이고 네. 그걸 공개하고 안 받겠다고 비난한 것은 잘못한 북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엉겅키님이 계속 동생이 칭얼대면 본보기를 한 방 쳐서 사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때린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이 확성기는요. 네. 지금부터 20년 전 6월 14일 날 아침에 김정일 위원장이 아침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적대적 행동을 하냐. 그래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확성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안 나고 이제 또 간헐적으로 하다가 지난 4.27 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안 한 거예요. 철거했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40개 중에서 오늘까지 된 게 20개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하겠죠. 그렇지만은 삐라 노름 이건 남북이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유치한 거죠. 그리고 또 홍천에 왜 떨어지죠? 이게 그런데 북한에서도요. 네. 지금 뭐 25일 천단장 보낸다. 풍선 3,000개다. 그런데 문제는 동남풍이 불어야 돼요. 네. 우리는 북풍. 그래서 바람아 불어라. 네. 이건데 바람아 불지 마라. 여기서도 동남풍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3282님이 파주에서 사는 50대 후반 국민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남북관계만 경색되면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박지현 교수님 당장 북으로 가셔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사부님 북한 가라는데요? 북한 가야죠. 가야죠. 누구든 이게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죠.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왼수는 코로나입니다. 네.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건협력, 그 교류, 그 민간 교류를 통해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동생들을 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돕겠다고 민간 기구가 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당국, 소위 북한 정부가 절대 받지 마라. 예. 이렇게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마음이 상했어요. 상했죠. 삐졌으니까 야 미안해 이제 안 보낼게. 이것도 가져가. 그러니까 싫어 그런 거 아니에요. 싫다 하더라도 자꾸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협력 특사 이런 것을 뭐 그 삐라에 얼마나 오기도 전에 그렇게 세계 언론에 망신을 주고 있지만은 의연하게 대처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혼내주자. 아니 어떻게 혼내줘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에서 연평도 쓰고 뭐 하면은 어떻게 혼내줬나요? 못했죠. 못해요. 그리고 북한도 국시적 도발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은 절대 없다. 안심하십시오. 네. 아이고. 안심이 됩니다. 0744님 매는 어릴 때나 맞고 고쳐집니다. 다 큰 동생은 조심히 다뤄야 돼요. 형이 더 힘든 법입니다. 형이 더 힘들죠. 형이 더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8672님은 평화로는 잃을 것이 없지만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쟁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죠. 네. 김스탠레스님은 부부가 싸울 때 고급 전자제품 던지는 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살림살이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티슈, 치킨타올 이런 걸 던지면서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던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데 무슨 돈으로 삐라를 뭐 2천만 장
고무풍선 3,000개를 만들었냐? 네. 북한도요 나라예요. 그럼요. 기본적인 게 다 하는 나라예요. 네.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사모님 이거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보면 참 남북 화해 협력, 남북의 평화를 그렇게 미국에서 반대하고 일본도 회박 놓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북. 그런데 볼턴의 회고록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만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네. 노력했는가. 예. 그걸 비난조로 했지만은 그 성과는 참 굉장하더라고요. 오히려 뒤집어 보면 참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자주적으로 열심히 했고 잘했다 이런 그렇죠.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책은 안 팔릴 거예요. 네. 볼턴 시원하게 됐어요. 네. 저게 왜냐하면 언론에 다 나버리니까 누가 예. 사보겠어요. 예. 절대 사지 마세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 상황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모님 질문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조호영 원내대표는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기 차 맛이 오늘 지금 뭐 강원도 네. 사찰에서 두 분이 만난다고 그러는데 김태년 대표가 찾아간 것은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조호영 대표는 들어와라. 네. 김태년 대표는 이번 주 안 들어오면 때려라. 네. 들어와라 때려라. 이렇게 내가 충고를 하는데 네. 물론 조호영 대표가 법사위원장 안 좋기 때문에 나 사퇴하고 나가. 네. 그리고 사찰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처님께 불자니까 예. 불공을 드렸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처님도 이제 올라가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추경을 빨리 해줘야 예. 서민과 중소기업이 살고 네. 지금 북한에서도 이렇게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지 예. 너도 꼭 황교안 길을 가면은 망한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사부님이라 부처님 마음까지 이렇게 읽어서. 그런데 네. 제가 그랬어요. 어제까지 들어오면은 예. 와서 김태년 대표한테 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버리시오. 예. 우리는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추경은 남북관계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점수 따는 거죠. 점수 따죠. 네. 근데 오늘까지도 안 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온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예.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여기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당신들을 180석 만들어주니까 100석까지 통합당한테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냐. 그래서 때려라. 예. 그래서 저는 조호영 들어와라. 예. 김태년 때려라. 이걸로 압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넘기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오겠네요. 이번 주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해요? 예, 어제 네. 이재호 전 장관이 같은 MB파들 아니에요. 네. 조호영 그렇죠.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주 이재호 장관이 좋은 충고를 했는데 오늘 내일새 돌아올 거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오늘 저녁에 같이 와야죠. 사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전국 절을 돌아다닌 거예요? 부처님한테 물어보려고 전 사투리 쓰시나요? 아니 조영 대표가 원체 불자이기 때문에 기왕 뭐 집과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 자기 부처님이 더 복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래 절을 여러 군데 다니면 복 더 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복 준다고 합시다. 준다고 할까요? 그렇죠. 아유, 그러면 복 받으셔야죠. 여기까지 박지원의 정치라떼 박사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9909님이 우리 왜 애들 말 안 들을 때 쓱 정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용돈 쓱 주지 않습니까? 북한에 쓱 하고 의약품 정도는 쓱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spending all my nights, all my money going out on